아파트의 가격이 30배 올랐다. 근데 새우깡도 30배 올랐다. 모든 물건의 가치가 30배 올랐다. 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올랐다. 근본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2023년 금리 인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계속 금리를 동결해 나갈 것인가. 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를 예견하듯이 거의 단정짓고 생각하듯이 조만간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시 금리의 향방 그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주식시장이나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그 돈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연준은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통화정책을 가동하는 것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들여다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꾸준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파월은 어떤 생각일까? 연준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을까? 라는 것을 읽어내야 된다. 오히려 시장은 그 파월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매번 시장은 헛된 기대를 했다가 또 파월이 무슨 말 하면 또 다시 이제 조정받고, 계속 그런 것들이 오해와 그 오해를 와해시키는, 오해와 와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국면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적절한 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토퍼 레너드라는 칼럼니스트, 아주 저명한 칼럼니스트예요. 이분이 쓰신 책이고요. 워낙 베스트셀러를 많이 남겼기 때문에 신뢰도도 갑니다. 이 책의 제목이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이렇게 쓰여 있는데 두껍죠. 제가 이 책을 꼼꼼히 읽으면서 정말 이 책 정도를 읽으면 여러분들도 연준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이고, 연준은 어떻게 작동하는 것이고, 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또 연준 위원들을 구성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왜 그런 반대 의견을 던지는지, 그리고 왜 연준은 독립성을 갖고 독립성을 또 못 갖기도 하고, 연준은 왜 계속 실패를 반복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생각에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을 읽어보셔도 좋지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먼저 읽어봤으니까 주요 내용들을 직접 읽어드리면서 일대 그 행간에 대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그러면 아마 이 책을 보실 때도 더 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김광석이 읽은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이 책의 독후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계가 정말 전례 없는 그런 소득 불평등도 겪고 있고, 또 금융 리스크까지 번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연준이 일으킨 거 아니냐, 연준이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으면 그런 일도 없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도 이 책에서 상당한 인사이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책의 일부를 좀 읽고 그 읽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또 추가적인 설명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게 19페이지입니다.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대 64세 호니그라는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행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딱딱한 경제서라고 보기보다는 역사서 같기도 하고요, 다소 인문서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소설이 아니라 팩트에 기반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밌는 일화들을 들어가면서 연준이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호니그는 연준의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에 와 있다. 이 위원회가 바로 FOMC 회의죠. 여기 회의에 참석하러 온 겁니다. 여기 중요한 멘트가 나와요. 아주 기본이죠. 6주에 한 번 모이는 이 위원회가 사실상 미국 화폐의 양과 가치를 결정한다. 6주에 한 번 모인다는 것도 팩트죠. 이게 뭐냐면 FOMC가 몇 번 열립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오프라인 강연 중에는 가끔 던집니다. FOMC 회의가 몇 번 열립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답변하기를 12번, 또 어떤 분들은 4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몇 번일까요? 8번입니다. 8번. 통상적으로 8번입니다. 6주에 한 번 FOMC 회의가 개최된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6, 전체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그러니까 6주에 한 번씩 개최된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6, 8, 48. 그죠? 8번. 9번 열리는 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여러분이 이제 통화정책을 이해하는 하나의 기초 상식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는 사실상 미국 화폐의 양과 가치를 결정한다. 결국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상하는지 인하하는지 그 의사결정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게 돈의 양을 결정하고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또 치솟으면 상대적으로 나머지 물건의 가치가 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통화정책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많은 분들은 그래요. 부동산 시장에 관심 있다. 주식 시장에 관심 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30년 전 우리 상징적인 아파트들 있잖아요. 우리 강남의 송파에 있는 잠실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한번 보세요. 30년 전 1억이었잖아요. 지금 30억이잖아요. 30배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다른 물건들 볼까요?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것이 새우깡인데 1970년대 생입니다. 새우깡이. 우리 PD님보다도 훨씬 나이 많아요. 저보다도 나이 많습니다. 근데 이 새우깡이 얼마에서 시작했습니까? 50원도 안 됐었어요. 50원이라고만 가정해 볼게요. 지금 1,500원이에요. 새우깡이 30배 올랐어요. 제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30배 올랐다. 근데 새우깡도 30배 올랐다. 모든 물건의 가치가 30배 올랐다. 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올랐다. 근본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오른 겁니다. 뭐가 변화한 거예요? 돈의 가치가 변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돈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그러면 돈의 가치를 결정짓는 게 뭐다? 연준의 통화정책이다. 우리나라도 연준의 통화정책을 무시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준의 통화정책은 어떤 움직임인지 그 근본적인 그 시스템 그거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달러라고 불리는 통화에 대해 평범한 미국인은 대부분 그리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것이다. 달러라는 통화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이 온다는 거죠. 달러라는 통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달러는 미국 통화의 별칭이고 원래 이름은 뭐다? 연방준비은행권이다. 연방준비제도,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는 통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달러의 의미 자체가 달러는 별칭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름은 연방준비은행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달러의 양, 강달러냐 약달러냐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강달러냐 약달러냐가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영향을 미치는 그 달러는 사실상 별명인 것이고 연방준비은행권이다.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OMC 회의, 페드의 의사결정 이것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 고리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연방준비은행권을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달러를 날마다 사용하면서도, 그죠? 난데없이 그것을 세상에 불러오는 복잡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돈을 매일 사용합니다. 그죠? 원화를 매일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 이 원화도 사실은 한국은행권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은행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돈을 매일 쓰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서 부자가 되길 원하면서 사실은 그 돈, 이 원화라는 이 돈의 이름은 별칭인 것뿐이고 한국은행권인데 한국은행권을 발행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저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연준은 미국 달러를 의지대로 창출해낼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기관이다. 기축통화국이라는 거죠. 역시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미국 중앙은행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망가뜨렸나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제가 별표를 좀 쳐놨어요. 6주에 한 번씩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설정한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이는 연준이 초단기 대출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중요한 멘트입니다. 이 초단기 대출 금리가 전체 금융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켜 모든 회사, 모든 노동자, 모든 가게에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둔화하고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촉진된다. 이 짧은 문장 속에 통화정책 시스템이 다 녹아져 있는 겁니다. FOMC에서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 얘기한 거죠. 초단기 대출.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을 공유해 줄 때 이용하는 대출이 있죠. 쉽게 말하면 시중은행도 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물론 시중은행들은 저축금리로 유인해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저축하면 얼마 이자 줄게 들어오세요. 이렇게 유인도 하지만 중앙은행으로부터도 돈을 빌리는 거예요. 조달받는 거예요. 그죠? 그 조달받을 때 그냥 조달받으면 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대가가 뭡니까? 바로 기준금리라는 거죠.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리라는 거죠. 근데 이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고 비용이 늘어나면 그 비용이 늘어난 것만큼 차익을 붙여서 수익을 붙여서 또 대출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많은 경제 주체,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노동자, 모든 가게, 모든 회사가 결국 추가적인 부담을 안고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대출 성향이 꺾이는 거예요.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기업들이 뭐예요? 적극적으로 신사업할 수가 없어요. 경기가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죠. 중앙은행의 금리를 올리면 초단기 대출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신규 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게도 마찬가지. 그러면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신사업을 못한다. 결과적으로 고용 창출이 안 일어난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득 수준이 떨어지고 소득 수준이 떨어지면 소비가 열악해지죠. 경제가 악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를 악순환시켜서 물가는 잡을 수 있겠죠. 제가 그동안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2022년에 발생한 전쟁,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었죠. 그것은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나타난 현상인 거죠. 그죠? 그랬는데 연준이 그 높은 물가, 그 이례적으로 작용한 그 높은 물가, 제가 한번 그래프를 제시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한 이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 기준으로 미국 물가가 9.1%. 이게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다. 이렇게 이례적인 높은 물가를 만났을 때 그것은 전쟁 이후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렸겠죠. 그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배적인 하나의 계기는 역시 전쟁이라는 거죠. 그럼 전쟁 이후에 공급이 부족해졌고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졌을 때 경제 제재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그것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면서 41년 만에 최고치에 해당하는 초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랬는데
연준이 금리를 막 인상한다고 해서 그 물가 잡을 수 있느냐?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된 건데 금리 올리면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이런 초유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수요를 떨어뜨림으로써, 자, 공급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멈춘다든가 공급량을 더 늘려준다든가 해서 물가를 잡는 게 아니라, 수급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를 떨어뜨리는 게 금리 인상이다. 그 수요를 떨어뜨리는 게 뭐예요? 경기 침체죠. 그래서 야기된 게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23년의 경제를 제가 뭐라고 설명했어요? 고금리의 역습, 이렇게 설명드린 거죠.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2020년에 경제 위기 왔었고 21년에 회복되는 듯 했다가 L자로 꺾여 들어가죠. 이 빨간색 선 그래프를 보세요. 꺾여 들어가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고금리의 역습을 받는다. 왜?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해요.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돼요.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위축돼요. 세계 주요국들의 수출이 위축돼요. 그럼 소비 더하기 수출 더하기 투자, 정부 지출, 이게 뭡니까? 이게 GDP잖아요. GDP가 L자로 꺾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얘기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용인된 경기 침체다. 유인된 경기 침체다. 그래야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둔화되고 금리를 내리면 경제가 촉진된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촉진되는 거죠. 자, 우리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그죠? 이례적인 수준으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합니다. 맞죠? 이례적인 수준으로 통화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있어요. 총도 있고 폭탄도 있고 미사일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사일이 금리예요. 가장 강력해요. 그 다음에 유동성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일종의 폭탄이고요. 총알도 있어요. 총알. 그럼 지급 준비율 조정.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된 통화 정책의 그 수단은 이 세 가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코로나19와 같은 엄청난 경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경제 위기로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마치 여러분께 과외하듯이, 그죠? 어떻게 보면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과외하듯이 저는 이제 행간을 읽어드리는데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재밌네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 제가 그동안 근 한 1, 2년 동안 가장 제 책 빼고, 제 책은 이제 제가 너무 바이어스 돼 있으니까, 그죠? 제 책에 대해서 코멘트 하긴 그렇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좀 인상적인 책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딱딱하게, 자, FOMC 회의는 1년에 8번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게 아니라 그 서사식으로 뭐 이렇게 소설처럼 이렇게 풀이해 나가는 그 연준 위원들의 인물들의 일대기를 담아가면서 서술해서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걸 읽어나가면서 좀 즐겁게 읽으면서 동시에 그 여러 가지 시대적 배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다. 이 책의 97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위원들은 전문적인 경제 이론에만 의거해 화폐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똑똑한 전문 관료들이 아니라 여느 사람들처럼 적어도 부분적으로라도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들이었다. 이게 뭡니까? 독립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독립되어야 합니다. 재정정책의 수장이 소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기획재정부. 근데 통화정책의 수장은 중앙은행 총재죠. 근데 둘은 독립적이어야 된다. 그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왜냐하면 이 재정정책의 수장은 정치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표를 의식해서 경기 부양적으로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통화정책은 같이 편을 들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경기가
과부하에 걸리거나 혹은 버블이 형성되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통화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은 확실히 독립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다라는 일종의 음모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